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59번. 정비법이 되고요.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 그대로 물어봤죠. 그래서 올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사업이 신설이 됐어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이런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죠.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 주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달동네 개발.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사업, 기반시설만 조금 깔아주면서 최소한으로만 정비한다. 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정비법에서 유일하게 난이도 쉽게 물어본 문제가 되죠. 그다음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합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만 모두 옳은 것은, 자, 우리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필수적인 기관이 되고요. 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 즉 경미한 사항은 총회 대신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행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자, 모든 조합이 공통사항이 있죠. 정관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정관, 임원, 합병과 해산, 이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획 2개,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 요 2개 계획, 요 2개 정도만 더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 요 5개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기획본에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거,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총회가 해야 되고요.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니은번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것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업이 끝나갖고 해산이 돼요. 그럼 사업이 다 끝나갖고 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번,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봤죠.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이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간 거 지우니까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이런 것들도 반드시 총회에서 하는 거고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고, 이 5개, 그중에서 합병과 해산, 해산은 조합,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데 사업이 완료가 돼갖고 해산되는 것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알았어도 그냥 정답은 3번 나오는 거죠. 그다음 61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다룬 것은, 그러면 공공이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자, 요 사업들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됐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각종의 또 특례를 주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이런 특례를 주는 대신 신속하게 사업을 못하면 의무적으로 해제. 그래서 해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논점이다 강조했는데요. 또 엄한 거 갖고 물어봤죠. 자, 정비계획의 입항권자가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신청한 날부터 30일 내 심의를 완료해줘야 돼요. 근데 30일 내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이런 심의 기간까지, 이런 지역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고 그럴 수가 없죠.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때도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내 심의를 끝내줘야 되는데 30일 내 심의를 완료할 수가 없을 때는 30일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럼 문제를 위한 문제죠. 지역적인 겁니다. 그다음 62번 볼까요?
자,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이란 분양 계획을 얘기하죠. 나중에 정비 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이나 건물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분양을 해줄 거냐. 분양에 관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1번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럼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지분으로 분양하는 거죠. 사업 시행자하고 분양받는 자가 지분으로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지분 50%만 분양해 주는 거니까 이게 반값 아파트다라고 하고요. 우리 지분형 주택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의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성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 공공성 요건의 첫 번째,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거는 빼고, 조합원 분양분은 빼고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에서는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 지분형 주택은 큰 게 아니죠. 소형주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맞아요. 1번이 바로 정답. 그다음 이번에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우리 분양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분양 신청은 통지,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장이 없을 때는 한 차례만 20일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지장이 없을 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한다. 자, 이 주택의 공급 기준 원칙은 1주택 한 개만 준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만 공급합니다. 1주택만 공급. 그래서 공급해야 된다. 이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3명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그냥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면 이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예외가 아니고 이거는 원칙적인 조문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을 때는 원칙 1주택만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원수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입니다. 5분의 1 이상이 예를 들어 갖고 분양가라든지 종전가라든지 사업비 이런 거에 불만이 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15일이에요. 15일 내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시장원수는 시행자에게 이 관리처분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질문이 되죠. 그다음 5번. 시장원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인수한 임대주택, 정확하게 하면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우리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토지는 임대만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고요. 주택만 분양.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시행자가 갖고 주택 부분만 분양해 주는 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주택만 분양하면서 토지는 임대, 빌려만 주는 거죠.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아니고 90제곱미터 미만.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이 없고 건물이 없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런데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요청하면은 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이런 또 특례 규정,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지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도 점점 매년 물어보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것, 지엽적인 것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자, 6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제 정비법부터 옳은 것 찾아라.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자, 1번에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자원수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먼저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 달동네 개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조건 공공이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하는 거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고요. 조합이 없는 대신 공공이 할 때 동의를 받아갖고 해야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을 할 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공공이 하는데요. 다음은 예외.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3분의 1은 2분의 1 이하죠.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는 29회 때도 물어봤는데 올해 또 그대로 물어봤죠. 그 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30명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근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 20명도 안 돼요. 이때는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죠. 그다음에 3번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받은 날부터 2년이 됐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신청 안 하면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이 조합이 아니고 공공,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8개 사유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서 우리가 3개만 한다고 그랬죠.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할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할 때,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할 때, 그 3개 정도 정리했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5개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때는 공공이 그냥 시행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뭐 2년, 3년 어떻게 다 해올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거 그냥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명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감사를 둡니다. 이사는 조합에서 두는 거죠. 조합에서.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기관으로서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두고요. 이사는 없습니다. 그다음 5번. 그래서 5번이 맞죠. 주민대표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구성. 그럼 주민대표회는 추진위원회고 본질이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근데 조합이 아니고 공공,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의 사업 시행을 원할 때는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구성을 해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구성, 시장운수 등에게 승인받아갖고 주민대표회 구성하고요. 주민대표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3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이거 뭐 감사의 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주민대표회가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 물어봤었는데 올해도 또 이게 정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주민대표회는 공공이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기관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64번 청산금하고 비용 부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우리 청산금이라는 것은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에 대해서 징수,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다라고 하고요.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실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 이거 뭐 또 물어봤네요. 그걸 청산금 채권,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5년입니다. 일단 3년이 아니고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 근데 또 모두 틀렸어요. 이전고시 1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비구역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정비구역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은 무조건 정비사업에 써야지 국가나 지자체도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무조건 정비사업에 쓰도록 강제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해도 시행자는 청산금 공탁할 수 없다? 있어요. 그래서 청산금 받을 자가 거부하면은 그냥 지방법원에 청산금을 공탁할 수가 있고요. 4번에 시장원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럼 부가금은 사업비 부과하는 거죠. 그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 안 내면은 연체료도 부과. 그런데도 안 내면 시장운수 등인 시행자는 강제징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강제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징수할 수가 없고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운수 등에게 부가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죠. 위탁. 그럼 위탁을 받은 시장운수 등이 강제징수해서 받아줘요. 공짜가 아니고 수수료 4%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징수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5번에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 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없다? 있어요.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 비용의 전부든 일부든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융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부담 파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파트인데 자, 여기서 또 물어봤죠. 이런 것들은 뭐 난이도 다 상인 문제들이 됩니다. 그다음 65번 이제 주택법으로 하죠. 우리 시험 볼 때는 건축법 다음에 주택법 했는데 시험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근래 여기 또 경향이죠. 그 65번 주택법령상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매입 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이런 것은 자 얘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지엽적인 내용.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 시행령 별표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의 매입 금액. 이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은 대표적인 전매 제한 대상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못 팔아요.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못 팔게 전매를 제한하고요. 이런 전매 제한에 예외에 해당할 때는 전매 제한에 예외에 해당해서 전매할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다고 그랬죠. 우선 매입할 수 있는데 그 우선 매입할 때 매입 금액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게 시행령 별표에서 보면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유택지냐 또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에 얼마냐 보유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쫙 매입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웠고 맞죠? 이건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이 2번이 되고요. 공공택지 외유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인데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실거래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자, 이때는 매입 비용의 25%에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을 매입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거 뭐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된 거예요.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66번으로 합니다.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가 돼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너다니기 어려운 시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은 폭에 관계없죠. 그래서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일반 도로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논점이다라고 그랬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8글자니까 8m 이상. 그럼 10m면 8m 이상이니까 맞죠? 근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돼야 되죠. 20m 이상. 그래서 10m짜리 일반 도로로 분리가 돼도 그냥 하나의 단지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아니다.
그다음 67번 볼게요.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의 용어에서 그냥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기억번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 그래서 주택에 딸린 시설이나 설비는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뭐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라든지 건축 설비,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 다 부대시설. 니은번에 300세대 국민주택 규모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건 300세대 미만. 그래서 300세대인 여기서 바로 틀렸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맞아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거. 그래서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 68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곳에 주택의 투기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다라고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구체적인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바로 전달, 이거를 줄여갖고 이제 직전을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모두 10대1을 초과. 그래서 이거 우리 외웠죠. 2, 5, 10, 2, 5,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은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데가 투기하는 것이죠. 경쟁률이 높아져 갖고 투기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2, 5, 10. 그 다음 69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합니다. 집단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틀린 거니까 틀린 질문 4번 한번 볼까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착공기간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5년이죠.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든 공구별 분할시행에 승인받든 최초로 착수하는 것은 5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5년 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70번.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요. 나중에 채권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상환해주는 회사채, 이거를 줄여갖고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 딱 두 명이 발행하죠.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고요. 나중에 채권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주는 것을 주택상환사채. 그럼 주택상환사채 채권자가 주택상환사채를 사면서 냈던 돈, 그걸 납입금이라고 그래요. 납입금은 당연히 주택건설에 사용하죠. 그래서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주택건설 자재를 구입하고 택지를 구입하고 주택건설 공사비로 쓰고, 그런데 디귿번 조합의 운영비의 충당, 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해당성 없죠. 주택조합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로서 조합과 관련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조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볼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정답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거고 조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조합의 운영비에 충당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 71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우리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 질서를, 공급 절차를 교란,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딱지라고 그랬죠.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또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사원 사채, 이런 딱지 개념,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에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청약통장 이런 거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양도, 양수란 매매, 증여, 권리변동 가져오는 일체행위, 사고 파는 일체행위인데 두 개는 빼줘요. 상속과 저당은 제외입니다. 그럼 상속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거는 제외. 공급질서 교란금지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상속을 규제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을 저당. 아니 그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거지 청약통장의 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제외. 그 다음에 디귿번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또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그럼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무허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은 정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요. 이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이런 것들 양도, 양수, 광고,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매하거나 증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72번 이제 건축법으로 갑니다. 자, 특수구조 건물의 특례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특수구조 건물에 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특수구조 건물 말 그대로 특수한 구조의 건물이죠.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한 건물인데요. 자, 특수구조 건물의 특례에 관해서 옳은 거 있으니까 다 따져봐야죠. 자, 1번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런 특수구조 건물에 해당할 때는 이런 건축법의 일정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도 있고 변경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강화 적용하는 규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안전관리 예치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착공 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비 1%까지 내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예치금의 규정을 강화 적용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지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조경에 관한 것도 특수구조의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강화 적용하고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 예치금이라든지 안전관리 예치금, 조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은 특수구조 건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 이것도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물어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 특수구조 건물에 관한 게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용어 갖고 용어에서 의의에서 물어봤는데요. 3번이 맞죠. 그래서 건물 이렇게 건축하는데 자, 차양이 외벽에서 돌출돼 있어요. 한쪽은 지지될 수가 있죠. 한쪽은 지지가 되는데 반대쪽은 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지지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이런 차양 등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 그러면 이거 많이 나왔다 그 얘기죠. 이거 그냥 잘못 설치하면 뚝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전등에 지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 특수구조 건물이다. 의의에서 그냥 물어봤죠. 3번이 맞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5m가 아니고 이거는 20m 이상이에요. 20m 이상인 건물이 특수구조의 건물이고요. 이런 특수구조 건물일 때는 내진 등급 설정에 관한 규정, 내진 등급 이런 거에 관해서 강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m가 아니고 20m 이상.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이거를 주간거리라고 그랬죠. 주간거리가 10m 이상인 건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 20m 이상일 때는 특수구조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이 두 개가 특수구조 건물의 의의가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에 특수구조 건물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물의 구조 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이 아니고 착공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떨어져야 이제 착공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구조 건물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 73번 건축주 갑은 수면 위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건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할 때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그러면 수면 위에 건물 건축한다. 수면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 건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될 수가 없죠. 범위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건축주가 일정한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기준에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대지의 조경이나 공개공지 이런 것들은 땅에다가 지금 건물 건축하는 게 아니고 수면에다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아니 수면에다가 조경을 하고 그럴 수가 없죠. 공개공지 설치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내진 등급의 설정 이게 해당 사항 없는 거죠. 내진 등급은 건물의 지진에 안전한지 내진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땅에다 건축할 때 지진으로부터 안전 여부에 대한 등급을 설정하는데요. 수면에다 건물 건축하는데 내진 등급을 설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일 때는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들이 쫙 나옵니다. 10대 개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허를 찌르는 거죠. 수면 위에 건축하는 것은 지진에 대한 내진 등급 설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인데 또 막상 읽어보면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74번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건축허가 제한이란 허가권자한테 허가 못 내주게 하는 거죠. 당분간 건축을 일체 금지할 필요가 있더라. 이때는 허가권자한테 허가 못 내주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에 국방, 문화재, 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무부 장관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번에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유보다 하급행정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이런 거 없어요. 도지사는 자유보다 하급,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 건축허가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 역시 허가 제한 물어보면 항상 이 숫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2년에 1년 연장, 최장 3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 4번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할 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아니고 청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다 거쳐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거쳐갖고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5번에 국토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목적, 기간, 대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아니 국토부 장관이 저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하고 직접 공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면 그 제한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관할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요. 그럼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해서 우리 관할구역에 몇 년부터 몇 년, 언제부터 몇 년간 건축허가 제한됩니다.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 75번. 자, 건축주 갑은 A도 B시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2층인 건물을 대손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신고,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건축 신고 관련해서 또 사례를 만들어 갖고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인데요. 자, 그럼 요새는 건축 신고 대상, 요 대손 갖고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죠. 이 대손을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 또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손은 신고하면 된다. 그럼 얘는 요거 물어본 거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건축 신고하면 되죠. 그럼 1번 갑이 대손하기 전에 시장한테 건축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1번 정답. 즉 건축 신고만 해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 건축 신고 대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의 대손에 관해서 물어본 문제죠. 그다음 2번에 건축 신고한 갑이 시공자를 변경할 때는 비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건축 관계자의 변경 이거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우리 건축허가나 신고는 이 땅에 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지.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런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그냥 변경 신고만 해주면 돼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이 신고만. 그다음 3번 비시장은 건축 신고 수리 전에 건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자, 안전 영향 평가는 주요 건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죠. 큰 거, 초고층 건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고 16층 이상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요. 이런 소규모 건물 대손하는데 이런 거 안전 영향 평가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 4번에 건축 신고한 갑이 신고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1년 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신고가 실효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2년, 건축 신고는 1년, 착수 기간, 신고는 경미한 거니까 1년. 그다음 5번에 건축 신고한 갑은 공사가 끝난 후에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물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 승인 받아야죠. 그래서 사용 승인, 자,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건물 공사했는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축 신고한 건물도 사용 승인 받아갖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머리 써갖고 참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요. 종합적인 이제 사고를 요하는 좋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 상인 거죠. 우리 싫어하는 문제예요. 그다음 76번으로 갑니다. 자, 건축물 대장에 건물과 대지의 현황,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건물 같은 부동산에는 항상 공적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대장이라고 하고요.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허가권자가 건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이 말은 건물 새로 졌다. 건물 새로 져갖고 사용승인서 내주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니은번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물 이외의 건물에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을 때 이것도 맞아요. 그럼 사용 승인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공사했는지 허가권자한테 검사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일 때는 사용 승인을 받고요. 사용 승인서 내주면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대장을 작성해요. 근데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이외의 건물은 사용 승인 받는 건물이 아닌 거죠. 이때는 공사 끝난 후에 건축물 대장, 건물 건축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 달라고 기재 요청이 있으면 그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또 디귿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물 대장에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 만들어 달라고 등록 신청하면은 이때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도 우리가 다루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데 올해 또 시험에서 탁 물어봤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 다음 77번 특별건축구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한마디로 멋진 건물,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의 획일적인 건축법의 규정들을 적용 안 하거나 완화,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하는 구역이고요. 이 특별건축구역이 19회 때 우리 시험에 물어봤고 거의 10년 만에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에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메인 스타디움 멋지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새롭게 개발하는 곳이죠. 개발하는 것. 국가가 뭐 세종시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개발하든 신도시 개발하든 구도시 재개발하든 개발하는 곳에 건물도 멋진 거 지을 필요가 있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거꾸로 개발할 수 없는 것.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계자, 접보 4개는 절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접도구역도 개발할 수 없는 것, 건물도 못 지니까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할 수 없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에 특례를 줘서 멋지게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각종의 건축기준에 특례를 주는 거죠. 그럼 세종시 같은데 정부종합청사 이런 건물 멋지게 건축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특례를 줄 수가 있고요. 4번에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물마다 적용한다가 아니고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통합 적용. 그럼 통합 적용은 특별건축구역 전체를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 주차장 설치 또는 미술작품의 설치, 공원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특별건축구역 전체를 그냥 하나의 대지로 해서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규정합니다. 그다음 5번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토법에 따른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지정이 있는 걸로 본다.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토법의 도시군관리계획도 결정이 있는 걸로 의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이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의제가 되고요. 그런데 절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의제가 안 됩니다. 우리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 용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라고 했는데요. 특별건축구역은 멋진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지 토지의 쓰임새를 바꿔주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돼도 용도 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78번. 자, 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조정 및 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럼 우리 건축 4인 간의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 뭐 소음 분쟁부터 시작해서 일조권, 조망권 이런 각종의 건축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분쟁을 소송 들어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조정하거나 제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건물 건축과 관련된 삼명관계, 건축 관계자. 우리 건축 관계자라고 할 때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 관계 전문기술자, 구조기술사 같은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또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그래서 요 세 명을 건물 건축의 삼명관계.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조정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절대 허가권자와의 분쟁은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죠.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음 받았다. 그거를 4인 간의 분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절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허가권자의 분쟁. 건축지도원은 뭐 듣도 보도 못했죠. 건축 신고 수리한 자가 누구예요? 허가권자죠. 원칙적인 허가권자. 그래서 또 5번도 건축 허가권자. 허가권자와의 분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런 4인 간의 분쟁의 조정이나 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이 또 까다로운 문제들은 아주 어렵게 물어본 문제들이 많죠. 그러면 79번으로 가볼까요? 자, 농지법으로 합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해요. 매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증여, 판결, 경매도 예외 없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시, 구, 읍, 면장에게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엄청 많죠. 한 15개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시구 읍면장한테 농취증 발급받고 그런 거 없어요. 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한 농지. 전용 협의한 것도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 개인은 상속, 법인은 합병. 또 시효의 완성, 공유농지 분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번 주말 체험 용농하려고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 이제 주말 체험 용농할 때는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된다. 다만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영농계획서를 면제시켜주는 사유지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33일부터는 주말체험 영농할 때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다 작성해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은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5번이 정답. 마지막 80번.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용작자 지정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유휴농지라는 것은 유휴, 놀리는 거죠. 농사 안 짓고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신 농사지을자를 정해서 농지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리용작제라고 하고요. 그 1번 지력 증진이나 토량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 있다. 자, 휴경농지는 지력 증진, 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하고 놀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휴경농지는 대리용작자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이번에 대리용작자의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대리용작자는 시군구청장이 유휴농지 직권 지정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갖고 지정할 수도 있죠. 직권으로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용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대리용작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거죠. 대리용작자가 농사 안 짓는다. 그러면 대리용작자 지정을 해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대리용작 기간은 3년이고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용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거죠. 따로 정하는 게 원칙.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그다음 5번 농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농지는 다 대리용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0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모쪼록 우리 1년간 열심히 고생해서 공부한 만큼 모두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대신 또 안타깝게 시험에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한 2달 정도는 좀 쉬세요. 그동안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심신이 지쳤죠. 몸도 마음도 그냥 아주 피폐해지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치셨으니까 한 2달 정도는 좀 쉬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도에 합격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끝났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좀 아닌 게 됐어요. 좀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부분 2년, 3년 걸려갖고 합격합니다.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내년도에 또 우리 재밌게 공부해서 내년도 시험에 합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도 끝난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같이 또 재밌게 우리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